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객체를 생성한 메소드를 정해 주지만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지는 하위 클래스가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defines an interface for creating an object but let subclass decide which class to instantiate. 그러니까 하위 클래스한테, 자식 클래스한테 어떤 객체를 생성할지는 하위 클래스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생성하기 위한 메소드는 현재 클래스에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브젝트 하는데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지는 밑으로 낸다는 거는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의미하는 거죠. 보통 팩토리 메소드는 한 종류의 객체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들을 이제 하나의 공통 리모컨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 등장하는 클래스들을 살펴보면 creator라는 abstract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는 create product라고 하는 abstract 메소드가 포함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즉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의 선언은 이 안에 creator 클래스의 creator 추상 클래스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create 메소드를 실제 구현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인 creator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creator들이 있고 이 구체적인 creator에서 구체적인 그 객체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종류들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 결국 얘의 그 출력되는 그 결과로 반환되는 타입은 이 타입들이 아니라 이 공통 리모컨이 되는 프로덕트 타입.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생성하는 객체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객체들도 어떤 공통 리모컨이 있고 그의 하이 클래스도 있고 이 하이 클래스들 중에 어떤 것을 생성할지를 이제 콘크리트 크리에이터가 결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패턴 메선에 대해서 그 특징들, 의문점들을 살펴보면은 하나의 콘크리트 크리에이터만 존재하더라도 이득이 있는가? 하나만 만들 거면 이득이 있는가? 객체의 사용과 생성을 분리해주기 때문에 여전히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집성이 서로 높아진 거죠. 객체 생성하는 부분은 다른 클래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심플 메소드 추상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객체의 생성은 추상화해 줄 필요가 있고 그 추상화된 그 메소드가 원래 클래스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빼내는 게 두 개의 클래스의 응집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팩토리 메소드는 항상 추상 메소드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 팩토리 메소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앞에 이 크리에이터가 더 이상 abstract 클래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얘도 객체를 생성하고 얘도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소 모델에서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콘크리트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팩토리 메소드는 인자에 따라 항상 여러 종류의 객체를 생성하도록 구현이 되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무조건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생성할 때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이 패턴을 소개하면서 DIP를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P는 depend upon abstraction, do not depend on concrete classes.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마라. 그래서 이 의존 관계를 뒤집는 두 가지 방법, DI 그리고 상속. 그리고 상속의 형태는 바로 지금 보신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 나타난 형태가 됩니다. 그 추상 메소드를 선언해 놓고 이제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자식들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중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배울 것이고요. 이 패턴이 바로 이 형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이 템플릿 메소드의 하나의 구체적인 생성에 적용된 패턴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더 큰 범위이다. 그 템플릿 메소드 패턴 중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생성하는데 적용한 것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이 DIP 관련해서 어떤 언급들을 하고 있냐면은 이 원리에 충실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new 대신에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상 타입의 생성 객체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유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new를 또 그렇다고 해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new를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 객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new를 이용하진 않지만 스트링은 어쨌든 그 구체적인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클래스를 상속하지 말아야 한다.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좀 그렇고요. 추상 클래스들을 상속해서 상속을 해야 되겠고, 결국 이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상속 계층 구조에서 단말에 해당되는 애들만 객체를 생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 모델이 되겠다. 상속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클래스를 상속하면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DIP에는 위배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 아닌 것은 재정의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항상 이렇게 되지는 않죠. 우리가 재정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정의 안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쪽으로 설계하는 게 좋고, 불가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하는 어떤 권장되는 사항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프린시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지키면 더 코드가 유연해지고 좋아진다라는 측면이지, 얘를 바이블처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트링 객체는 우리가 직접 항상 생성해서 쓰죠. 구체적인
객체를 생성해서 써요. 그러면 DIP의 위배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냐 측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링은 우리가 스트링을 쓰다가 스트링 말고 다른 걸 써야 되겠다. 스트링 대신에 다른 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럴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속 구조처럼 상속으로 모델링 되어 있고 형제 클래스들이 있는 경우에는 요 코드에서 지금은 뭐 강아지를 쓰지만 나중에는 고양이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객체 대신에 이런 그 추상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면은 코드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 어떤 수정할 때도 용이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상속관계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객체를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으로 모델링 돼 있어서 이 클래스에 형제 클래스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각 개별 구체적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위 타입으로 처리하면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팩토리 메소드를 실제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팩토리 메소드는 생성 패턴이고요. 수준은 특정한 클래스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상속으로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패턴을 언제 적용하냐? 이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은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구분은 요 밑에 거를 보시면 It is our code which calls the library code, while in framework, it is the framework's code which calls our cod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라이브러리 코드는 우리 코드에서 우리가 직접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scanf, printf 뭐 이런 함수들을 부르죠. 라이브러리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 생성해서 그 메소드 쓴다든지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프레임워크에서는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언제 우리 코드를 부를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워크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자바 fx 같은 데서 스타트 메소드를 제정해 놓으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바 fx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init 다음에 스타트를 부르게 됩니다. 팩토리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에다가 그 메소드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 클래스에서 언제 이 코드가 불러질지 결정을 못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은 이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레임워크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상위 타입을 가지는 여러 종류의 객체를 생성해야 되며 이들을 주로 상위 타입을 조작할 경우에는 우리가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최소 심플 팩토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부모 클래스가 아니라 자식 클래스가 어떤 종류의 객체를 생성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제 팩토리 메소드가 딱인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객체를 생성한다는 걸 알지만 어떤 종류의 객체를 생성할지 모를 경우에는 그걸 미루기 위해서 이런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 생성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당장은 개발 과정에서 결정을 못 하겠고 나중에 확정이 될 것이면 이런 식으로
자식 클래스에서 나중에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팩토리 베스의 장점은 크리에이터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의존 관계를 다 끊어놓게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상품은 콘크리트 크리에이터만 알면 됩니다. 응집성은 또 매우 높습니다. 콘크리트 크리에이터는 딱 생성 메소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집성이 매우 높은 클래스입니다. 단점은 새로운 종류의 프로덕트를 생성해야 되면은 콘크리트 크리에이터의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얘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얘가 수정이 돼도 크리에이터의 수정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팩토리 베스 패턴을 사용한다는 것은 보통 여러 종류의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클래스 타입 대신에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타입에 정의된 메소드가 있고 이 메소드를 자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팩토리 메소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토리 메소드는 여러 개를 보통 생성을 하고 여러 개를 생성한다는 것은 결과로 그 타입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타입으로 추상 타입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상 타입 리모컨으로 해당 객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추상 타입 리모컨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이 모델은 잘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리팩토링 생각해보면 뭐 이거는 꼭 팩토리 메소드 패턴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나 심플 팩토리 두 가지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리팩토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들을 크리에이션 메소드로 수정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득은 앞서 설명했었죠. 여기에 네 가지 장점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장점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생성자 대신에 이제 메소드,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써야 되겠고, 특히 그 생성하는 과정이 생성자만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상화를 해줘야 됩니다. 앞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제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파라미터들이 동일한 것들은 다중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과일을 생성하는 생성자를 별도 파라미터들이 같으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이 파라미터들이 같으니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플 파람스, 바나나 파람스, 멜론 파람스 같은 클래스들을 추가로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클래스를 추가로 정의하는 것은 번거롭죠.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실제로는 이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지금 방금 배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나 이런 심플 팩토리 패턴을 써서 이런 문제들, 모든 여러 객체들이, 그러니까 여러 어떤 객체들 생성을 좀 구분하고 싶은데 그 생성자를 통해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이제 이 프루트에서는 똑같은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식들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애플 팩토리, 바나나 팩토리, 멜론 팩토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애플을 생성하고 뭐 바나나를 생성하고 멜론을 생성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메소드들만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create apple, create banana, create melon 같은 어떤 이름을 통해서만 구분되도록 simple factory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법들을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 리팩토링 중에서도 계속 이제 그 사용된 리팩토링인데 그 생성하기 위한 어떤 정보, 생성할 때 들어가는 복잡한 어떤 절차 등을 그 객체에서부터 분리해서 팩토리, 별도 클래스에 만들면은 좋다. 그래서 이 양쪽 클래스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쪽 객체 클래스에는 생성과 관련된 복잡한 것이 빠지게 되겠고, 이쪽 클래스는 생성과 관련된 요소만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가지 클래스의 응집성이 높아지는 거죠. SRP 측면에서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어떤 얘기일 수 있는데, 그 클래스들을 팩토리로 추상화해줘라.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펫이 있고 그 밑에 강아지, 고양이가 있으면은 클라이언트들은 new dog, new cat 해서 객체들을 생성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팩토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다가 create cat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요거를 빼서 pet factory 같은 클래스에 요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 구체적인 클래스에는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두 번째 그 패턴, 생성 관련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패턴은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만들었던 그 피자 응용을 한 번 더 뭔가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오더 피자라는 메소드가 있었고, 이 오더 피자에서는 create 피자를 통해서 피자를 생성한 다음에 bake, prepare, bake 이런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프랜차이즈마다 뉴욕 그리고 시카고마다 생성해야 되는 피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페어하고 베이크 할 때 각 뉴욕과 시카고가 사용하는 재료들이 달라요. 하나는 뉴욕은 되게 얇은 도우를 쓰고 시카고는 거의 파이 같은 형태의 도우를 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치즈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야채도 달라요. 그러면 이런 뉴욕에는 뉴욕에 맞게, 시카고에는 시카고에 맞게 재료를 일관성 있게 줘야 되는데, 그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bstract factory pattern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뉴욕 피자 ingredient factor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제공해 주는데 뉴욕에 맞게끔 재료를 제공해 줘요. 빵도 제공해 주고 치즈 제공해 주고 야채 제공해 주고 해산물을 제공해 줍니다. 뉴욕에서 제공해 주는 빵, 치즈, 야채, 해산물 하고 시카고가 제공해 주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뉴욕에 맞는 빵, 뉴욕에 맞는 치즈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뉴욕 피자 팩토리고, 이게 바로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해 주는 그런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러 종류의 객체를 A 객체와 B 객체가 있으면 이 A를 쓰면 B를 써야 돼요. 같이 써야 돼요. 이 일관성을 항상 보장해주는 그런 팩토리가 바로 abstract facto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bstract factory 패턴은 구체적인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 서로 관계가 있는 또는 의존하는 일련의 객체들을 생성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 Provides an interface for creating families of related or dependent objects. 관련 있는 또는 의존하는 객체들을 일관성 있게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메소드들을 제공해주는 게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abstract factory는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이 여러 개는 서로 한 패밀리이거나 연관되어 있는 거거나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즉 A를 쓰면 B, A 타입의 어떤 뭘 썼으면 B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abstract factory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arallel architecture를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팩토리는 A1 타입들, B1 타입들, 얘는 A2, B2, 또 사는 거는 A2, B1, 뭐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팩토리를 쓰면은 그 재료들을 주는 거예요. 그 부품들을 주는 겁니다. 일관된 부품, 필요한 부품들을 일관돼 있게 주도록 해주는 것이 abstract factory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 abstract factory 예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테마별 팩토리, light theme, dark theme.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제 이런 걸 많이 제공하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그냥 단순하게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스임 할 때는 사용하는 버튼, 또 다크 스임 할 때 사용하는 버튼, 또 뭐 이런 그 GUI 컴포넌트들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라이트 스임 팩토리에서 요 달라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버튼, 뭐 텍스트 필드, 레이블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다크 스임은 또 다크 스임에 맞는 GUI 컴포넌트들을 주는 그런 거를 우리는 abstract factory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 factory 패턴은 creational 생성 패턴이고 패턴의 수준은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객체를 생성하게 돼요. 여러 종류들을 패밀리, 그 프로덕트의 패밀리를 일관되게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컴포넌트 수준이고, 가장 중요한 그 applicability 적용은 언제 하냐면 응용이 여러 객체 집합 중 하나로 구성되어야 할 때, 그리고 그것의 일관성을 제공해 줘야 될 때, 이때 abstract facto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있는 객체들이 함께 사용되어야 될 때 이제 이 abstract factory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구체적인 객체 생성은 나중을 미룰 수 있고 실행 시간에도 쉽게 객체 생성 집합을 바꿀 수가 있고요. 새로운 종류의 프로덕트 지원해야 하면 많은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데 abstract factory들은 어쨌든 팩토리들은 프로덕트를 생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덕트의 종류가 바뀌면은 수정돼야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이게 그래서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팩토리 메소드 패턴과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팩토리 메소드는 상속을 통해 객체를 생성하지만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상속이 아니라 해제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즉, 실제 객체 생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객체로, 해제로 유지해서 필요할 때 이 팩토리한테 요구를 해서 나한테 맞는 어떤 재료, 어떤 객체를 받는 거죠.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일련의 관련 있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고요. 보통 여러 개의 생성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앱스트랙트 팩토리도 하나의 생성 메소드만 제공하고 인자를 통해 생성되는 객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은 흔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을 다 아울러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방금 보셨을 때는 또 치즈, 또 해산물,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의 타입으로 아울러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create ingredient 해가지고 뭐 string 뭐 주면 얘가 치즈면 치즈 주고, 또 얘가 뭐 해산물이면 해산물 주기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특성상 여러 종류의 부품, 어떤 객체들, 같이 사용해야 될 객체들을 받아서 쓰는데, 이 객체들이 서로 어떤 논리적으로 묶여져 있는 객체들은 아니에요. 보통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리고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팩토리 관련된 패턴에서는 프로덕트가 수정이 되면, 또 프로덕트가 새로 추가되면은 수정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Head First Design Pattern,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소개되지 않는 그런 패턴이지만, 물론 나중에 요약으로는 소개가 돼요. 그렇지만 본문 챕터별로 나눠서 있던 패턴들을 소개할 때는 중점 패턴으로 소개되지는 않는 패턴인데, 갱4의 23개 패턴에는 들어있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생성과 관련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프로토타입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패턴은 객체를 생성할 때 기존 객체를 복제해서 생성해 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객체를 복제를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C++에서는 복사 생성자, 그리고 자바에서는 클론 메소드에 해당이 되고, 파이썬에서는 카피라는 기능이 있죠. 카피도 있고, 카피가 있고, 디카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제공이 되는 건데, 객체를 샬로 커피할지 또 디커피할지, 즉 이 복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요 기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복사 생성자나 클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클론이나 복사 생성자가 해당 객체에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프로토타입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사 생성자나 클론을 만들 때에는 요걸 주의해야 되겠죠. 샬로 카피인지 멤버 와이즈 카피인지 딥 카피인지 잘 구분해서, 만약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롭게 잘 정의하지 않으면 샬롯 카피를 해요. 근데 샬롯 카피를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딥 카피 하도록 그 클래스들의 클론 메소드를 제정해 줘야 됩니다. C++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 생성자가 내가 안 만들면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데, 이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복사 생성자는 샬롯 카피를 하지 않고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멤버 와이즈 카피로는 부족하면은 D 카피를 하도록 또 C++에서는 재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샬롯 카피는 요 객체가 있을 때 메모리를 그냥 통째로 복사하는 것이 샬롯 카피입니다. 그래서 샬롯 카피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같이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멤버 와이즈 카피는 여기에 있는 개별 멤버들을 복제를 해줘요. 복제를 해주는데, 이제 원시 타입이면 그냥 요 값을 여기로 옮겨주는 거예요. 포인터 타입도 여기로 옮겨주고. 그런데 여기가 객체이면은 이 객체의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것이 멤버 와이즈 카피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얘가 포인터이면 그냥 원시 타입처럼 메모리 복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샬롯 카피와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이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데 어떤 객체가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려는데 이 세 객체는 이 상태와 거의 똑같거나 아예 똑같은 객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새 객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복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사 생성자나 이제 필요하면 클론 같은 걸 써서 객체를 복제하는데, 프로토타입은 그거를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죠. 세부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객체를 복제하는데, 프로토타입은 그 복제가 좀 더 그 응용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만들게끔 클래스들을 뭐 객체 풀이나 이런 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복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프로토타입 패턴을 사용하면 좋냐? 객체 상태가 소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요. 소수의 조합. 그러니까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몇 개 안 돼. 그러면은 객체를 실제로 매번 생성해봤자 똑같은 객체를 생성할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면 굳이 매번 새롭게 생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객체들을 만들어 놓은 애들을 주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객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는 몇 개 조합이 안 되고 얘는 매번 달라져요. 그러면 요 값들만 가진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 얘는 무시하고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요 값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수가 매우 적으면 프로토타입 객체를 모두 생성해서 유지한 다음에 생성할 수 있고, 소수의 조합 구성되어 있으면 매번 새롭게 생성하기보다는 복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장점은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Gang of 4에 나오는 예제인데, 미로를 만드는 거예요. 미로를 만드는데, 이 미로를 만들려면 미로 자체도 만들어야 되고, 방도 만들어야 되고, 벽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팩토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팩토리를 이제 여기에 보시면 객체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놔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플 메이즈 팩토리는 방도 메이즈도 심플한 거고 월도 심플하고 특수한 기능이 없는 미로를 만드는 거죠. 트랩 메이즈 팩토리는 그 문에도 아니 문이 아니라 벽에도 어떤 트랩이 있고 방에도 어떤 트랩이 있는 그런 방들을 만들도록 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메이즈 팩토리는 얘를 받아서 요걸 만들어 주는데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을 만들 때 보시면 요 준 것을 기본적으로 클론하거나 아니면은 클론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은 그냥 복제해서 만든 다음에 어떤 정보만 바꾸냐면은 이 문이 어떤 방과 어떤 방을 연결하는지 그 정보만 바꿔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늘 생성하는 대로 기본적인 값들로 생성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론을 내부적으로 쓰되 좀 더 이 응용에 맞게끔 어떤 골격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프로토타입 패턴이라고 합니다. C++와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고 이번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C++의 경우에는 이제 가상함수가 아니면은 이제 일반 함수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early binding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밑에서 재정의를 하더라도 이 타입을 이용해서 이 리모컨을 이용했으면은 얘를 재정의하는 게 얘를 덮어쳐서 재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얘를 버추얼로 수식하고 여기다가 파이널로 수식해서 또 재정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얘와 얘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early binding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버추얼로 안 쓰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파이썬은 이제 이런 데코레이터를 써서 이제 요 메소드를 파이널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뭐 타이핑 모듈에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어서 파이널 모듈 쓰면은 여기서 재정의가 안 됩니다. 이걸로 팩토리와 관련된 4가지 정도의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gang4에 있는 그 factory 메소드, abstract factory, 그리고 prototype 이렇게 3개를 봤고 gang4에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simple factory 이건 뭐 패턴이라고 불리진 않는데 심플 팩토리도 살펴봤습니다. 이 심플 팩토리는 그냥 스태틱 메소드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전략 패턴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로 이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